저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혼전 인신이다, 미혼모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상의 어떤 가족의 범위로서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저출산 극복의 어떤 좀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미혼모, 네. 또 무슨 뭐 입양 자녀, 네네. 아니면 무슨 뭐 다문화 가정 자녀, 네.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고 하는 거를 네. 다양성으로 우리 사회가 수용해 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동거하는 커플을 부부로 인정해주고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과 똑같이 네네. 다 가족으로 인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죠. 예를 들면 미혼모 같은 경우도 네네. 정부가 아마 한 달에 한 15만 원쯤 지원할 겁니다. 네네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입양한 가정에도 뭐 그 정도 액수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데 네. 시설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얼마쯤 들 것 같아요?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아요? 150만 원가량 지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을 이런 형태의 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서 기르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네. 여기서 15만 원씩 주니까 미혼모가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 이 사회적 편견과 낙인 때문에 직장도 못 갖고 네. 지원되는 15만 원은 기를 방법이 없으니까 시설에 갖다 맡겨서 거기다 150만 원 주는 게 맞는 거냐. 차라리 150만 원을 미혼모에게 주는 게 맞지. 그렇죠. 예. 그게 정상적이죠. 그렇죠. 예. 저는 이런 식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설 복지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네네. 개인의 가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네. 이런 재가 형태 복지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져야 사실은 두려움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가족 형태는 네. 출산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되죠. 네. 예. 뭐 출산율과 함께 또 저희 부끄러운 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해외 입양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해외 입양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국내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케어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심각하죠. 네. 정말 부끄러운 얘기고요. 네. 한국 전쟁 이후에 네네. 비록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외 입양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 OECD 수준으로 경제 성장 발전 속도로만 하면 10위권 뭐 11위권 국가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고아 수출국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고 있다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해외 입양이 이제 국내 입양이 뭐 2배를 계속 넘어왔어요 그동안. 네네네.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는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2005년인가에 이제 참여정부 때 네. 이 입양 특례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해외 입양을 네. 최대한 억제하고 네. 국내 입양을 증가시키도록 그렇게 네네. 입양 특례법을 만들어서 실제로 2007년 이후부터는 국내 입양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서 네. 해외 입양과 비슷한 속도로 갔어요. 비슷한 수준까지. 아, 네. 그러다 2012년에 법이 또 개정이 됐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추어서 아동 권리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입양 특례법을 개정을 했는데 네. 아동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굉장히 입양을 까다롭게 한 거죠. 첫째는 친부모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을 보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친부모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고아원이나 이런 시설에 맡겨서 친부모의 존재가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어요. 근데 친부모가 반드시 의무적으로 출생 신고를 해야 입양이 가능해요. 아, 네. 그러니까 흔적이 남는 거죠. 이 미혼모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네, 그러네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 뭐 입양 숙려 기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정법원에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좀 까다롭게 했는데 이 한편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뭐 그런 국제 기준에 맞춘 좋은 측면이 있는데 네. 문제는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의식이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아, 여전히 미혼모에 대해서 아니면 뭐 이런저런 낙인들이 다 있는데 네. 또 차별도 있고 네네. 또 이 아이를 그런 모든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기르고 싶어도 그 경제적 부담을 지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니까 네. 결국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이 점점 입양 특례법 이후에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네네네. 입양특례법 개정되면서부터 네. 실제로 입양 전체 숫자가 국내 입양 전체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한창 국내 입양이 늘어날 때는 1년에 한 2,400명, 2,500명 가량 됐었는데 네네네. 입양특례법 이후에는 이게 900명대로 줄었고 최근에 약간 증가해서 한 1,000명대. 네. 그러니까 거의 2011년 한창 많이 할 때 비하면 절반으로 줄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네네네. 사실은 이런 다양한 가정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수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네네. 입양에 대해서 좀 더 뭔가 새로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무슨 법도 지금 나오고 있냐면 네네. 비밀 출산에 관련 특례법이라고 하는 걸 또 만듭니다. 아, 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신분들은 이걸 다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네네네. 몰래 출산하고 이거를 몰래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자. 네네. 맨 입양특례법 때문에 이게 자꾸 베이박스에 버려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네. 다양한 새로운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 입양특례법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하긴 하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문화와 인식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이상 네. 이게 그렇게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청장님하고 쭉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제 좀 뭐 부족하셨다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예, 시한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쟁은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퍼부어지는 폭탄이라면 네. 시한폭탄은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 게 확실한. 그래서 그거를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네. 저출산 고령화 그 중에서 특히 저출산 문제는 네. 대한민국이 네. 이미 현실로 와 있는 준비되지 않은 미래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준비 없이 또는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네. 별로 실효성이 없이 네. 그런 정책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국가가 네. 정말 이거를 거의 준 국가적 재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하고 네네. 이것에 대해서 적절하고 종합적인 또 네. 입체적인 네. 그런 다양한 대책들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이걸 위해서 전 사회적이고 국민적인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인구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좀 더 과감하고 폭넓게 지원 정책을 펼치지 않으면 네. 효과를 발휘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특히 문재인 정부가 네. 이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열어주기를 네.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꿈꾸는 대한민국 오늘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금천구청장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